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게 한글입니다. 계엄 사태를 상당히 자극적으로 바라보게 했던 몇 가지 증언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특히 오늘은 국회에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초기 발언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부하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국회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야당 회유 때문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김 단장은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민주당 인사들과 곽 전 사령관이 어떻게 만났는지, 곽 전 사령관의 표현이 어떻게 변형됐는지를 털어놨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김 단장의 국회 발언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오전 회의 뒤 휴식 중이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자신에게 민주당 전문위원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령관님과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이후 잇따라 들어온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변호사 지원을 약속하거나 공익 제보를 언급했고 메모지에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을 받아 적은 뒤 이후 다른 부분을 교정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회유가 아니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지만 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떤기 회유 측에 속하느냐 이 말이죠. 그분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회유 의혹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그게 어떻게 보면 회유에 비춰질 수 있는 본인은 진실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국회 출석 전날 곽 전 사령관의 검찰 자수서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적혔지만 하루 만에 끄집어내라로 바뀌었다는 게 김 단장의 판단입니다. 자수서를 쓴 내용에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 직전 예상 질문을 10줄 정도 미리 적어왔고 자신은 1시간 동안 말렸다고 했습니다. 또 국방위 회의 전에도 야당 의원 요청에만 응할 게 아니라며 발언 시 중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계엄 당시 국회 전력 차단 장면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707 단장은 정면 반박했고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로 스위치를 내렸고 비상 조명도 곧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욕설하던 사람들의 무용담 같은 말도 언급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지 5분 뒤 지하 1층 일부 구역이 어두컴컴해집니다. CCTV를 공개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당시 현장 지휘관이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대통령의 단전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자신의 지시였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사안입니다.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김 단장은 5분 48초 동안 암흑천지였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졌고 국회 의결 상황과 철수 명령을 들은 직후 스위치를 올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몸싸움 이후 민주당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자랑하듯 얘기했고 부대원들이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며 자신들을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심경을 설명할 땐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부대원들 괜찮냐? 다친 사람 없냐?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김 단장을 회유한다며 퇴장했습니다. 회유와 강요에 의한 질의이지 이게 어떻게 진실을 바로잡는 과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국회 단전의 실질적 지시자는 윤 대통령이고 그 누구도 회유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원 30여 명이 헌재의 재판 속도에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36명은 일부 재판관들이 부실한 심리를 반복한다며 결론을 정해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 논란을 거론하며 법관의 양심으로 돌아와 달라고도 했습니다. 주관적 이념적 양심이 아닌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오셔서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 준수,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심판 즉시 각하 등 3가지를 촉구했고 송원석 의원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나 이재명 대표가 한 총리 탄핵 소추를 철회하거나 헌재가 빨리 결정해 한 총리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가 있는데 한 총리 탄핵으로 대화 상대가 없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주미대사를 지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함께 있어 헌재에게 날짜를 바꿔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죠. 헌재는 내일 변론 때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건지 윤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는 20일 첫 형사재판 준비 기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같은 날 변론을 추가하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형사재판 준비 기일엔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구속 취소도 함께 심사하는 만큼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무리한 재판 진행으로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혼란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을 예정하며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20일 탄핵 심판 기일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형사재판을 마친 뒤 오후 2시 헌재 출석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곧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보다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 열리는 윤 대통령 9차 변론에서 20일 기일을 변경할지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추측이 많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선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김 여사 언급은 없었고 자신은 자식도 없고 사심도 없이 나라를 걱정한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조성호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선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야당은 해당 가정사가 김건희 여사 아니냐며 명태균 리스크 때문에 계엄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는 만큼 특검이 답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명태균의 발언과 김봉식의 진술, 노상원의 수첩, 조태용과 문자를 주고받은 김건희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시 언급한 가정사는 김 여사 관련 내용이 아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발언이 자신은 자식은 물론 조카도 없고
고령의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며 사심 없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일 하나 하고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가족이라고 해봐야 홀어머니와 아내, 여동생뿐이란 말을 여러 차례 해온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TV조선에 확인 요청해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 민주당이 5.18 특별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버스를 동원한 떴다방 사기극이라고도 했는데 전정원 기자가 어떤 주장인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극우 지지자들이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짓밟았다며 외지인을 버스로 동원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스 타고 왔다가 버스 타고 사라진 떴다방 버스 동원 집회였고 광주 집회를 가장해 내란 장사를 의도한 타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또 탄핵 반대 집회 일부 참석자를 대상으로 5.18 특별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특별법상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집회 현장에서 폭동이나 가짜 유공자 주장이 담긴 전단과 유인물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전두환 세력에 이어 윤석열 세력은 뭐가 다릅니까? 광주까지 가서 극우 집회를 가진 거에 대해서 개탄과 함께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광주로 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광주지 민주당의 광주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을 악마에 빗댄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을 악마로 폄훼하는 것이 민주당의 이 말하는 민주입니까?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에서 상영된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서울대에서 연일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이 거의 동시에 집회를 하다 보니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고성과 욕설, 몸싸움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나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패딩을 입은 중년 여성이 다른 여성을 손으로 밀칩니다. 분위기가 험해지자 경찰이 인간띠를 만들어 양쪽을 분리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양쪽 집회 참가자들이 뒤섞이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생과 졸업생들이 주축이지만 외부인들이 가세하면서 양 집회 참가자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악과 대통을 지켜냈습니다. 서울대 공동체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양쪽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할 것을 우려해 10m가량의 완충구역을 설치했습니다. 바로 옆에 중앙도서관이 있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소음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도서관 안에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렇게 도서관 가까이서 하는 게 학생들한테 너무 안 좋은 공부에 집중이 잘 내 앞에 시험 몇 년 중에부터 이러는지. 서울대는 향후 캠퍼스 내 집회로 인한 학생 불편을 줄일 방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첫 탄핵 재판을 이제서야 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74일 만인데요. 어떤 주장들이 오갔는지 먼저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심판 첫 변론 출석을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갑니다. 변론에서 어떤 부분 중심으로 주장하실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검사 3명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74일 만에 열린 첫 변론입니다. 국회 측은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하고 결국 불기소한 건 특혜이자 불공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자인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 반면 검사 측 대리인들은 항고 등 불복 절차가 있음에도 곧바로 탄핵에 나선 건 정치적 공격이라고 맞섰습니다.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소추 사유로 제시된 사정들은 사실 무근이거나 사소한 것들입니다. 국회 측은 검사들이 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파면을 요구했고 검사 측은 국회가 소추 사유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국회가 낸 검사 탄핵 의결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돼 있다는 것 보도해드렸었죠. 오늘 재판에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만큼 검사 탄핵이 졸속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입니다.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이창수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위 브리핑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영장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등 기자회견에서 허위성 꼼수 브리핑을 하였다는. 하지만 당시 이 지검장은 언론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도 지난 준비기일에 오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마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이창수 검사장도 기자회견장에 참석을 했던 것으로 잘못 알았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번에 좀 정리를 한 것이고. 하지만 국회 측은 의결서는 놔둔 채 헌재에 낸 준비 서면으로만 변경했습니다. 소추 의결서 정정은 국회가 탄핵 소추가 애초에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국회 측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럼 임의로 추가하는 게 허용되느냐, 추가 내지 변경하는 게 가능하냐 이 질문을 합니다. 소추 사유를 국회 측 마음대로 고치는 게 가능하냐고 지적한 겁니다. 헌재는 오는 24일 최종 변론을 열기로 했는데 이례적으로 검사 3명을 직접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고 김하늘 양이 하늘의 별이 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2의 비극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내용의 하늘입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교사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을 고려하는가 하면 학생 귀가 지원 인력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원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묵념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으려면 교사 임용 단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원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이른바 하늘입법엔 정신적 어려움이 있으면 교사로 채용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문구도 담을 예정입니다. 전체 교원들이 마음 건강을 정기적으로 자가 진단할 수 있게 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합니다. 또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교육당국이 교원을 직권휴직 또는 직권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합니다. 당장 새학기를 맞아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 특히 늘봄학교는 교사가 직접 학생을 인계해 귀가까지 책임지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학생 귀가 지원 인력도 확충해 사실상 모든 학생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초등학생 하늘이를 살해한 교사가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거셉니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규정이 허술한 건 아닌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학생을 살해한 교사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2세부터 이 교사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이 되면 연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급액이 감액되는데요.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원래 받을 연금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이면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를 살해한 교사는 20년가량을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받을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반이라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네, 교사들의 연금은 보직이나 수당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져서 일반화해서 계산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그래서 가해교사와 비슷한 기간, 총 20년을 근무한 초등교사 A씨의 사례를 확인해봤습니다. A씨의 경우 지금 퇴직하면 연금 개시가 가능한 62세부터 매월 약 149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추산하면 가해교사는 절반인 74만 5천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본인이 낸 돈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년 차 교사 A씨가 그동안 연금으로 낸 돈은 6,800만 원 정도입니다. 가해교사도 비슷한 수준으로 냈다고 추정하면 8년만 수령해도 본인이 낸 돈 이상을 받게 되고요. 여성 평균 수명인 86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2억 1,400만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낸 돈보다 3배 넘게 받는 겁니다. 계엄에 연루돼 내란죄로 기소된 군인들도 연금 수령 논란이 좀 있었죠. 네, 군인연금법상 복무 중 내란과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엄에 관련돼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현역 군인들은 만약 형이 확정된다면 이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주도적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미 퇴직한 민간인 신분이라 이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퇴직했다는 이유로 김 전 장관은 군인연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네, 제도에 좀 허점이 있어 보이는데 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공무원 연금은 7조 3천억 원, 군인연금은 2조 원 적자를 기록해 합치면 적자만 9조 원이 넘습니다. 국회 예정처는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2050년이 되면 적자가 21조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엄청난 양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반사회적 중범죄자의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건지 공적연금 지급의 적격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적 의무를 다하고 성실 수행했을 때 그에 대한 보답으로 기여금 대비 높은 급여이익을 주는 게 공적연금의 취지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관련 규정들을 한번 재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네, 도문제를 떠나서 공직자들이 책임과 윤리를 다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맡아온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혐의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관 배경을 먼저 하동원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해 11월 명태균 게이트 전담 수사팀을 꾸린 창원지검이 3개월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빼돌린 등의 혐의로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 지역에 거주한다며 소환 조사 등 수사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지검은 현재 수사팀도 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이관받은 중앙지검이 조만간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의 포렌식을 마치는 대로 김건희 여사 소환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선 정치권의 특검 추진이 가시화하자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선제 조치로 이관을 결정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명 씨 측은 창원지검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며 무엇을 은폐하려고 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이제 명태균 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때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했다가 이듬해 6월 24일 복당한 홍준표 대구시장. 복당이 확정된 날 홍 대표 아들은 명태균 씨에게 대표님은 사장님 능력 신뢰하시고 무척 감사해 하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명 씨 측은 전했습니다. 앞서 명 씨는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 홍 시장 복당을 매듭지었다고 주장했는데 아들의 문자 메시지는 그 답례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홍 시장 측은 의례적인 감사 문자일 뿐이라며 홍 시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명 씨 측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당시 후보도 4번 만났다고 주장했는데 4번 정도 본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 씨는 지난해 2월에 김건희 여사와 대여섯 번 통화했다며 당시 김 여사는 검사 출신 인사의 국회 입성을 부탁하며 친윤 의원들이 내세운 총선 대승을 믿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전 세계 AI 판도를 뒤흔든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가 한국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하다는 우리 정부의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조치란 비판도 나옵니다. 그 이유를 장혁수 기자가 설명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딥시크를 검색해봤습니다. 챗GPT와 퍼플렉시티 등 다른 생성형 AI는 다운받을 수 있지만 딥시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처리 방침도 미흡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적에 한국 이용자들의 앱 다운로드를 잠정 중단한 겁니다. 딥시크 측은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법에 대한 고려가 소홀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다 수집 우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딥시크는 사용자 기본 정보부터 IP 주소,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수집해 여러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수집한 정보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모회사로 넘어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딥시크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다만 스마트폰에서의 신규 다운만 차단됐을 뿐 기존에 받은 앱이나 컴퓨터로 접속하는 경우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정보 수집 항목에서 키보드 입력 패턴만 제외했을 뿐 나머지 정보는 여전히 중국 서버에 저장된다고 돼 있습니다. 앱을 막았는데 웹사이트는 가잖아요. 뭘 막았다는 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일관성은 떨어지잖아요. 딥시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이미 다운받은 국내 이용자 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본격화하면서 각국 정상들은 직접 나서서 트럼프와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전화통화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협상단이 미국으로 향했지만 실무진급이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못 믿어온 정부 외교력에 대기업들은 자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이보다 취약한 환경에 놓인 중소기업들은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미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대표 김유재 씨. 관세 부담을 피하려고 3개월간 수소문한 끝에 겨우 미국 현지 생산 공장을 구했습니다. 인건비 등 생산 단가가 15%가량 증가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큼의 손해는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부자재 비용이라든지 물류비가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느끼기에 소비자에게 다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화장품은 아직 관세 대상이 아닌데도 벌써부터 동분서주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관세 폭탄이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T 우병관세가 좀 적용된다면은 아마 큰 수출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의 보편 관세가 적용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액은 1조 2천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생산 라인을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대표로 하는 정부 협상단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미국 통상부처를 돌며 관세 부과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지만 정상들이 직접 뛰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협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직장인 소득은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세금을 걷기 쉬워서 흔히 유리지갑으로도 불립니다.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61조 원을 돌파했는데 기업들이 내는 세금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취약한 국가 재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8년차 직장인 A씨. 최근 연말정산을 해보니 세금을 일부 돌려받는 것으로 나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월급보다 세금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 찜찜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단 월급 오르는 것보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생활비면 쪽에서도 좀 부담도 많이 되고.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는 61조 원, 1년 새 1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와 명목 임금이 함께 오른 결과입니다. 반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62조 5천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창사 52년 만에 법인세 0원을 기록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기업 성과가 너무 안 좋아지고 반도체 산업이나 국가 전략 산업들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고전하다 보니까 빈 나라 곳간을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안정적 세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성화 대책과 함께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탈세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부모 찬스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재개발 지역 투기로 5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 추진 지역입니다. 한 기획부동산이 이곳에 골목 땅을 사들인 뒤 지분을 잘게 쪼개 투자자에게 팔아치웠습니다. 작은 땅만 있어도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는 소문을 악용한 겁니다. 사기 쳐가지고 그렇게 판다 이거지. 뭔가 모르는 사람들은 수록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은 돈 버는 거니까 좋아하고. 하지만 이들 기획부동산은 직원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골드바를 전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편법 증여, 가장거래, 다운계약, 기획부동산 등 변칙적, 지능적 탈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50억 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20대 청년도 들여다봤더니 비결은 탈세였습니다. 부모에게 구입 자금을 받고도 증여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택자가 친척에게 한 채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다른 한 채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악용하기 위해서 2주택 중에 세금이 적은 한 주택을 양도한 것처럼 위장한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지능적인 탈세 혐의가 포착된 15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미국의 유명 주식거래소를 사칭한 일당에게 거액을 뜯겼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익률 500%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NS 주식 리딩방에 자칭 전문가가 나와 시황을 설명합니다. 규제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발표가 될 것이냐가 시장의 변동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본인을 미국 유명 주식거래소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 대표라고 소개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다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네, 맞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묻혀버리는 거죠. 일당은 SNS에 5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금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수료를 선입금해야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미루다가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초 텔레그램 방을 폭파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급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러면 1억을 돈 드시라. 그거는 나머지 돈까지 뺄 수 있게 해드리겠다. 투자 피해자들은 서울, 경기도, 경남 등 전국에 분포돼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들의 이제 노후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TV조선은 일당에게 SNS 채널로 반론을 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팔린 전기차 테슬라의 초기 모델을 구입한 차주들이 충전 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충전하려면 별도의 어댑터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국내에선 이 어댑터를 구하기도 또 사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1억 원 넘게 주고 테슬라 모델 X를 구입한 이병호 씨. 배터리 수치가 줄어들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맞는 급속 충전기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개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기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전 출시된 테슬라 차량은 두 가지 충전 방식을 지원합니다. 테슬라 전용 충전과 구형 급속 충전입니다. 그런데 이후 새로운 급속 충전 방식이 국내 표준이 되면서 구형 충전기는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충전 효율도 떨어집니다. 전체 충전 용량의 3분의 1 정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미국과 유럽에선 신형 충전기를 쓸 수 있게끔 우리 돈 약 40만 원 선의 변환 어댑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돈을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일부 차주들은 답답한 마음에 해외 직구로 변환 어댑터를 사봤지만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를 풀어주지 않아 국내에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테슬라 순정 부품인데도 한국에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되니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구형 테슬라 차량은 국내에서 15,000여 대가 팔렸습니다. 이 차주들 상당수가 충전할 곳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별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테슬라 코리아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연계가 되지 않는 충전 시스템은 좀 더 보급을 촉진해서 다른 선진국가하고 잣대를 좀 비슷하게라도 만들. 초창기 회사를 믿고 구매해준 소비자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 차순우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모레 국회에서 열릴 청년 일자리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게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오 시장은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오는 수요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주최하는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정년은 계속 연장하라 그러고 젊은이를 뽑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직된 이런 법.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제안으로 정년 연장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확보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청년 표심을 공략할 걸로 보입니다. 당내에선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은 본격 행보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에 이어 연이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가 집단 학살, 고문과 같은 극언을 내놨다며
분열로 이득을 보려는 정치는 사라지고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며 합리적 중도를 강조했습니다. 전국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가 저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아프시겠습니까?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야권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전 지사가 한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입각을 제안했었다고 한 데 대해 안 의원과 유 전 의원 모두 허위 발언이라며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여당 대표로서는 성급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선언하듯 말한 걸 지적한 건데요. 친한계는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하는 게 리더라고 반발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으로 거취를 밝히는 게 어떠냐는 질문에 하야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과도한 조치였다면서도 시간을 되돌려 현장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야당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여당이 할 일은 아니라며 한 전 대표가 성급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러자 친한계인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전 대표가 나서지 않았다면 결과가 지금보다 좋지 않았을 거라며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을 내리는 게 리더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날 SNS를 통해 복귀를 예고한 한 전 대표의 등판 시점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친한계는 지금이 적기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조금 경험이 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서둘고 좀 이르다.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가 될 수 있는 한동훈 대표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성찰을 담고 있는 한 전 대표의 책은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오는 26일 출간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던 반도체 사업 주 52시간 예외가 없던 일이 되자 이 대표는 상황 변경을 핑계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조차 최근 이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건 어찌 봐야 할지 최홍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다시 꺼내든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또 다른 우클릭이란 지적이 나오자 물가, 집값 상승에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며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바보라 그럽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정책 디베이트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야권 반발에 부딪히자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한다면 포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발표한 35조 규모 추경안엔 민생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13조 원 설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고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야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움직임에 부자 감세의 전형이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오락가락 행보란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번 주 현대차 공장 방문에 이어 양대 노총 지도부와 만나며 민생 이슈 부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눈비를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 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켄터키 등 3개 주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강물이 흘러넘쳐 주택과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구조대 도움을 받아 허리까지 찬 물을 헤치며 대피합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는 주택을 덮쳤습니다. 현지 시간 15일부터 켄터키와 테네시, 조지아주 등 미 동부 지역에 폭우와 눈을 동반한 강한 겨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켄터키주와 테네시주 일부 지역엔 15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조지아와 엘라베마, 웨스트 버지니아, 버지니아주 등에선 30여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We have a lot of damage downtown. You can see behind me, the roofs are blown off. Most of our buildings downtown. We lost one of my middle school, R.A. Thompson. 사망자 대부분이 나온 켄터키주에선 300곳 넘는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폭설과 산사태 우려까지 더해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ven with the incredible response that we've seen, we can confirm that we've lost at least 8 Kentuckians due to this weather event. It's going to get tougher due to widespread flooding and incoming weather. 현재 켄터키주를 비롯해 3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돼 주 방위군과 구조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피해가 큰 켄터키주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What is your philosophy on leadership? I've always thought to lead by example, sir. But how to get them to be better than they think they can be? That is very difficult, I find. Inspiration, perhaps.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다음 해인 1995년 럭비 월드컵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프링복스 팀이 우승합니다. 흑백 충돌로 2만여 명이 사망한 나라. 그 나라의 약체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인 간 증오가 여전했던 그때 만델라는 흑인 지지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스프링복스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럭비는 알다시피 백인들의 스포츠죠. 스프링복스는 백인 우월의 상징이라 만델라에게 나서지 말라고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백인 선수들을 격려했고 감동한 선수들은 온몸 바쳐 승리로 나아갔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찬성은 그렇다 치고 보수적 색채의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린 건 처음입니다. 호남 주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게 5.18 정신을 계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나서서 광주 시위 참여자들을 사람이냐고 했습니다. 피해자 상갓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는 악마와 다를 게 뭐냐고도 했습니다. 분단 상황 같았던 광주 집회를 놓고 각각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반아파르트헤이트의 투사 만델라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27년간 갇혔던 그는 로빈 아일랜드 감옥에서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시 인빅터스를 암송했습니다. Out of the night that covers me, black as the pit from pole to pole, I thank whatever gods may be.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만델라에게 불가능했던 건 백인을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소중히 여기는 걸 소중히 여겨주라는 생각으로 백인 팀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 영적 자극이 흑백 간 증오의 불길을 껐습니다. David, we didn't have 60,000 South Africans. We had 43 million South Africans. 2월 17일 앵커 칼럼 오늘 증오의 강 건너야였습니다. 절기 우수를 앞두고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갈수록 더 추워져 이번 주 내내 예년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내일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겠습니다.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모레까지 5에서 2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아침 기온 춘천이 영하 8도, 안동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강추위는 다음 주가 되어서야 차츰 물러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